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청소년 상담사 3급 발달심리학 과목 첫 번째 발달심리학의 기초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거 한번 보면요. 발달심리학의 개념과 특징, 첫 번째 발달의 의미, 그리고 그 발달의 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출이 된 거 보면 거의 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이것은 아주 이 발달심리학에서 기본적인 개념이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이제 발달의 의미가 딱 나와 있죠. 수정에서부터 죽음, 그죠?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생의 단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양상, 그리고 그 과정, 이것을 발달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수정에서부터 사망까지, 이 단어가 또 중요해요. 수정에서부터 사망까지. 전생의 단계를 걸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양상과 과정, 이것이 발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달은 지적인 측면도 발달이 일어나고 정서적인 것도 사회적인 것도 신체적인 것도 다 발달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측면 등 전인적인 측면에서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발달심리학 과목에서는 이런 영아기의 지적인 발달은 어떤지, 정서적인 발달은 어떤지, 사회적인 발달, 신체적인 발달, 그 다음에 유아기의 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아동기의 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 이런 것들을 다 세분화해서 앞으로 이 과목에서 좀 다루게 되죠. 그것처럼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다 해요. 그죠? 전인적인 거죠. 전인적인 측면에서 변화하는 것, 이것을 발달이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인간은 근본적으로 미완성의 존재로서 풍부한 가소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소성은 발달의 주요한 특성이다. 가소성이라는 특징이 인간에게 있어요. 가소성. 근데 이것이 발달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소성에 대한 개념은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지식인에 나와 있죠. 지식인에 보시면 가소성 보도록 할게요. 변화에 대한 역량이다. 즉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삶의 경험에 반응해서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일이 딱 생겼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죠. 환경이 정상화되면 위축된 발달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역량. 무언가로 인해서 딱 멈춰졌거나 사고가 났거나 고장이 났거나 이런 그런데 이것이 다시 환경이 정상화되면 다시 회복되는 거. 이게 가소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인간의 가소성은 전생애를 통해서 열려 있어요. 전생애 중에서 유아기와 아동기는 많은 발달적인 가소성을 갖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어디가 다치면 이렇게 회복이 좀 되잖아요. 근데 회복이 언제 잘 돼요, 보통? 어릴 때 더 잘 되죠? 그래서 유아기, 아동기의 가소성이 더 활발하게 잘 작용이 되는 거죠. 결국은 회복이 되는데 이 어린 나이 때, 유아기, 아동기 이때는 많은 발달적인 가소성을 갖는 시기다.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축된 발달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역량,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뇌 가소성이라는 단어도 사용이 되죠. 뇌가 어딘가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힘, 능력, 이것이 이제 뇌 가소성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고 있죠. 그게 이제 가소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소성이 발달의 주요 특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전체적인 발달 과정은 어떤 특징의 양적 증대 및 기능적인 발달 등의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요. 또 양적 감소, 쇠퇴되는 부정적인 변화, 이 모든 게 함께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화로서의 발달도 포함이 되고요. 또는 양적으로 막 감소하고 쇠퇴하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렇게 인간의 그 발달 곡선을 보통 그릴 때 아이 때, 영아기 때 그리면서 이렇게 잘 발달하다가 이렇게 쇠퇴하죠. 이때는 감소가 되는 시기잖아요. 이것도 근데 다 발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와 양적으로 감소되고 쇠퇴되는 부정적인 변화가 함께 포함되는 게 발달이다라는 겁니다. 5번, 인간 발달에 의한 변화는 양적 변화도 있고요. 질적 변화도 있어요. 상승도 있고요. 하강도 있어요.
6. 발달 변화의 과정에서는 신체, 운동 기능, 사고, 언어, 성격, 사회성 다 포함된다. 앞에서도 살펴봤죠. 그리고 발달의 각 영역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적인 관계예요. 지적 발달이 되면 그러니까 신체가 발달하면서 지적 발달을 도와주고 지적 발달이 되니까 사회성 발달도 되고 사회성 발달이 되면 성격 발달도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뭐 이런 지적 발달이 잘 안 돼. 예를 들어서 사고나 언어가 잘 안 돼. 이러면 사회성 어렵겠죠? 그럼 성격도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자아 개념이나 이런 것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8. 발달은 이전 경험의 누적에 따른 산물이겠죠. 삶의 중요한 사건이나 경험이 발달장애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발달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죠. 전통적인 관점에서 발달의 지향점은 성숙이었고요. 노화의 지향점은 죽음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전통적인 관점에서. 근데 전생의 발달의 관점이 생긴 거죠. 여기에서는 모든 연령에서의 발달은 성장과 감소를 동시에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개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2번 발달의 원리. 발달의 원리도 이게 어렵진 않은데 기출이 많이 돼요. 첫 번째,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부에서 하부로 발달. 그러니까 위에서 머리로부터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발달해 가는 거. 그래서 이걸 두미 발달이라 그러죠. 그래서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이것은 심장에서부터 뭐 손가락, 요 발가락. 그래서 대근육에서 소근육 이런 것도 들어가죠. 이런 것들은 근원 발달이라고 하죠. 중심에서 말초로, 또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세분화 발달이겠죠. 세분화 발달. 또 미분화에서 분화로 가겠죠. 그래서 미분화에서 분화로. 이런 그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이렇게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발달은 전생애를 통해 지속되며 연속적으로 진행되지만 발달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발달이 연속적인 과정이에요. 그런데 속도는 일정하진 않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발달은 시간적인 연속성에서 일어나지만 변화가 특히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죠. 우리가 뭐 키가 뭐 예를 들어서 평생 동안 동일한 비율로 크는 게 아니잖아요. 성장 급등기에 확 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또 신체 발달은 유아기, 또 제2 성장 급등기에서 사춘기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신체 발달은 유아기, 사춘기 이렇게 급격하게 발달하고. 그래서 발달은 전 세계를 통해서 지속되지만 연속되지만 속도는 일정하진 않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성숙과 학습에 의존해서 발달한다. 그래서 그 성숙과 학습에 대해서는 이제 옆에 개념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 개인차가 존재한다.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하죠. 그래서 왜 어릴 때 아이들 뭐 영아, 유아 이렇게 발달할 때 옆에 누구는 같은 개월수인데 쟤는 벌써 앉아, 쟤는 벌써 기어, 쟤는 벌써 걸어, 우리 아이는 아직 말을 못해 뭐 이런 어떤 비교들을 자꾸 하잖아요. 근데 왜요? 개인차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개인차 범위 안에서는 개인차를 가지고 발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속도나 진행 정도가 동일하지가 않은 거죠. 분화와 통합의 과정. 발달은 점진적으로 분화해 가고 전체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다. 신체, 인지, 성격 등 각 측면의 발달은 밀접한 상호작용으로 발달하죠. 그러면서 통합되죠. 또 점성 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점성 원리. 성장하는 모든 것은 기초 안에 따라 부분적으로 발달하며 특정 단계 발달은 이전 단계에서 성취한 발달 과업의 기초에서 이루어진다. 점성 원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성장하는 모든 것은 기초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발달하고 특정 단계에서 발달한 것, 그 다음 단계 발달에 영향을 주는 거죠. 기초로 작용하는 거죠. 이게 점성 원리가 있다. 또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 신체 및 심리가 발달하는 가장 용이한 시기가 있고 이 시기를 놓치면 발달과 획득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이런 결정적인 어떤 시기가 존재한다라는 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발달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달의 특징.
발달의 특징은 적기성, 기초성, 불가역성, 누적성, 상호 관련성이다. 적기성, 어떤 발달 과업을 성취하는 데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고, 그렇죠? 기초성, 인간 발달의 과업은 대부분 초기에 이루어지고 초기 발달상 지체가 후일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불가역성, 어떤 특정한 시기에 발달이 잘못되는 경우 추후 그것을 교정 보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가역이라고 하는 건 돌아가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불가역. 그래서 그 추후에 그것을 다시 교정하려고 이렇게 다시 그 시기로 가서 뭔가 교정하려고 할 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적성, 발달상의 결손은 누적이 되어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한다. 그렇죠. 또 상호 관련성, 서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어떤 인지, 성격 이런 발달들이 다 상호 관련해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2번, 발달의 영역, 신체 발달 있죠. 그래서 외모가 바뀌는 거, 내적인 변화도 있고요. 또 신체적인 건강 상태도 있고, 인지적인 발달도 있죠. 그 다음에 심리, 사회적 발달. 여기에서는 사회성, 정서 발달, 또는 관계,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 발달, 자아개념, 이런 것들의 발달이죠. 이렇게 발달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발달심리학의 연구 방법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심리학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느냐. 먼저 과학적 연구, 첫 번째 발달심리학의 개념. 발달심리학은 다학문적이에요. 그것이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류학, 생물학, 가정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응용 학문이 발달심리학이다라는 겁니다. 2번,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는 그 과정. 첫 번째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겠죠. 문제 제기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요인, 내가 어떤 것들을 내가 연구할지 중요한 요인을 발견하고 그리고 문제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내가 검증 과정을 통해서 가설을 수락할지 내가 세운 가설을 수락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과학적 연구의 요소. 과학적 연구의 요소의 대표적인 주요 요소가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개념, 2번의 이론, 3번의 변수, 4번의 가설. 이게 이 네 가지가 과학적 연구의 아주 주요 요소가 돼요. 첫 번째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의 의미는 현상을 설정하고 예측하기 위한 명제나 이론의 전개에 있어서 그 밑바탕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추상적인 표현이 개념이다. 그래서 상호 연관이 있는 일련의 변수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개념이다. 예를 들어서 성격이다, 애착이다, 편견이다, 이런 것들이 다 개념일 수 있어요. 이 개념의 기능은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연구 방향, 무엇을 연구할지 방향도 제시해주고 연구 범위도 제시해주고 연역적인 결과를 도출해주고 그래서 개념의 조건은 한정성, 이렇게 다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정된 어떤 것들만 내가 보는 거죠. 명확해야 되고 통일성, 범위를 고려해야 되고 체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개념에 있어서는 개념적인 정의와 조작적인 정의. 개념적인 정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개념적인 정의를 하는 거,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조작적인 정의를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개념적인 정의는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사물의 형태 및 속성,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거다. 사전적 정의라고도 한다. 그래서 추상적, 일반적, 주관적인 양상을 보이고요. 이 개념적인 정의는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특성이나 자질을 지적해야 하는 반면 그것과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거다. 이게 한정성이겠죠. 그래서 개념적인 정의는 단정적이고 중의성을 띠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개념적인 정의, 애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내가 정의할 때 부모와 자녀 간의 눈 맞추기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정적이고 중의성을 띄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작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조작적인 정의는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인데요. 추상적인 개념들을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한 것이 조작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
뭐 교육이라고 하는 거, 뭐 애착이라고 하는 거, 성격이라고 하는 거, 편견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그냥 개념적으로 딱 정의를 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조작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이라고 하는 것을 남, 여로 나누면 측정할 수 있잖아요.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의식에 참여한 횟수로 내가 보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실행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조작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 용어로 구성된 것이다. 확인이 가능한 정의에 불과하다.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의 정확한 전달과 함께 행동의 지침이 되는 기능으로 재생 기능성을 들 수 있다. 조작적 정의는 조사 목적과 관련해서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공격성으로 볼 거냐 측정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몇 대 친구를 어느 정도 강도로 때린 횟수, 뭐 이런 것들을 공격성으로 내가 조작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연구자가 정의하는 거예요. 조작적인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조작적 정의. 그래서 조작적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경험적, 실증적으로 첫 번째 나와 있는 경험적, 실증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측정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그래서 미음에 보시면 개념의 구체화 과정은 개념이 먼저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개념적인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측정 가능하게 해야 되니까 조작적인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론이라는 또 개념을 한번 보면요. 이론의 의미,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법칙적인 일반성을 포함하는 체계적 연관성을 가진 일련의 진술을 말한다. 그래서 어떤 진술, 그죠? 뭐 이론적 배경대라 할 때 이론 이런 거잖아요. 일련의 진술이다. 이론의 기능은 이것도 과학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고 현상을 개념화하고 요약하고 예측하고 설명하고 지식의 결함을 지적하고 이론의 평가 기준은 정확해야 되고 일반성, 감면성, 그 다음에 인과성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3번 변수입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한 연속선상에서 둘 이상의 값을 가지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보통 하는데 한번 보면요. 변수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값으로 경험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개념. 그러니까 둘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이제 변수라고 해요. 연구 대상의 경험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 속성의 계량적인 수치, 계량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뭐 사상에 대한 계량적인 수치, 계량적인 가치가 부여된 속성, 이것을 변수라고 한다. 이 변수의 종류에는 이렇게 많은 변수들이 있죠. 이게 중요하죠. 이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변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있죠. 그래서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되는 변수, 이 원인이 되는 변수의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종속변수 이렇게 얘기하죠. 영향을 주는 변수, 독립변수, 뭐 독립변인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영향을 받는 변수는 종속변수. 그죠? 신약이 우울증 치료에 미치는 영향. 이러면 신약, 새로 개발한 약, 독립변수가 되고 우울증. 이게 이제 종속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독립변수는 원인적 변수, 가설적인 변수, 원인을 가져다주는 기능을 하는 변수. 종속변수는 결과죠. 결과. 독립변수의 원인을 받아서 일정하게 전제된 결과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변수다. 그 다음에 통제변수가 있어요. 내가 연구하고 싶은 것은 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내가 연구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변수들은 그럼 내가 통제해야 되죠. 그쵸? 이 영향 관계를, 내가 이 인과관계를 보고 싶다면. 그것이 이제 통제 변수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이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변수를 통제하는 변수. 이게 이제 통제 변수가 됩니다. 그다음에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것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제3의 변수가 두 변수의 중간에 매개자 역할을 해서 두 변수 간의 간접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변수다.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결과,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보통 이 매개 변수는
보통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보는데 매개변수를 하나 끼죠. 이렇게. 그래서 매개변수가 여기 껴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매개변수가 영향을 받아서 또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고 이 관계를 좀 파악하려고 하죠. 이게 이제 매개변수. 이런 것들을 매개효과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부모의 뭐 사회 경제적 지위. 이게 독립변수다. 경제적 지위.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변수인데 이게 학업 성취도,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걸 내가 보고 싶은데 매개변수로 내가 두는 게 부모의 투자, 관심 이런 것들 내가 매개변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결과변수가 되고 종속변수에는 원인변수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매개변수입니다. 그래서 두 변수 중간에서 매개자 역할을 하는 변수. 이게 매개변수다. 네, 그 다음에 외생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변수가 우연히 어떤 변수와 연결돼서 마치 인과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변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외생변수라고 합니다. 또 선행변수, 인과관계에서 독립변수에 앞서면서 독립변수에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 선행변수라고 한다. 또 억압변수도 있죠. 두 개의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와 같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는 변수, 이것을 우리가 또 억압변수. 왜곡변수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제3의 변수, 이것을 왜곡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의 종류에 들어가고 중요한 게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 매개변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상관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 간에 존재하는 관계 정도, 이걸 상관관계라고 한다. 이것은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상관, 관련이 있다 이거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적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변수가 증가하면 다른 변수도 같이 증가하는 거. 뭘 증가하면 그것도 같이 증가하는 거. 부적 상관은 한 변수가 증가하면 다른 변수는 감소하는 거. 둘 다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정적 상관이 있느냐, 부적 상관이 있느냐를 보는 거죠. 둘 다 상관은 있는 거죠. 정적으로 있든 부적으로 있든. 그래서 두 변수 간의 관계 정도가 상관관계다. 그럼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 간의 상호관계 정도를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이 있죠. 그래서 한 변수가 변할 때 다른 변수는 어떻게 변하는지, 정적으로 변하는지, 뭐 부적으로 변하는지, 그 변화 양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상관계수, 두 변수 간의 상관 정도를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는 게 상관계수입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보려면 상관 분석을 해서 상관계수를 도출하겠죠. 그 다음 4번 가설 개념. 가설의 의미, 둘 이상의 변수 또는 현상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검증되지 않은 명제다. 이 가설이 또 중요해요. 가설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변수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 문장이 가설이다. 예를 들어서 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우는 게 가설이죠. 가설. 두 변수. 하나 변수 하나, 변수 하나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변수나 현상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 문장이다. 그래서 가설은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수로 구성되고 그들에 관해 관계를 나타내죠. 가설은. 그래서 뭐 영향을 누가 누구에게 미치는지, 인과관계, 뭐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가설이죠. 조건문 형태로 보통은 기술을 하죠. 이러한 가설의 종류에는 연구가설, 연가설 대표적인 거죠. 연구가설은 연구 문제에 대해서 잠정적인 대답, 연구자가 제시한 가설, 연구자, 내가 지금 연구를 하고 싶으면 내가 제시하고 있는 게 연구가설이에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도록 진술한 가설이다. 그래서 A는 B보다 뭐뭐하다. A와 B는 관계가 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예를 들어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 성적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게 가설이죠. 가설. 근데 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연구가설을 제시한 거죠. 이게 연구가설이죠.
반면에 이 연구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가설을 보게 되죠. 연가설은 연구가설과 반대예요. 그래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 성적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연가설은 뭐예요? 차이가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연구가설과 논리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가설이다. 처음부터 버릴 것을 예상하는 가설이에요. 차이 및 관계가 없거나 의미하지 않은 경우에 가설에 해당되죠. 연구가설은 연가설이 직접 채택될 수 없을 때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설로서 직접 검증할 필요가 없는 반면 연가설은 직접 검증을 거쳐야 하는 가설이다. 그러니까 나는 연구가설을 내잖아요. 연구자는 연구가설을 내는데 얘가 채택될지 기각될지를 볼 때 얘를 가지고 검증하는 게 아니라 얘와 반대되는 연가설이 기각되는지 채택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채택이 돼. 그럼 얘는 기각이 되는 거죠. 근데 연가설이 기각이 됐어. 그럼 내 연구가설이 맞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차이가 없다. 남녀 간의 성적엔 차이가 없다를 내가 검증하는 거예요. 이걸 검증했는데 이게 기각됐어. 그러면은 차이가 있다라는 내 연구가설이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검증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연구가설과 연가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가설의 조건.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가설은 이론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야 하며 경험적인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가설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현상과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간단 명료해야 되고 계량화 가능해야 돼요. 광범위한 범위에 적용 가능해야 되고 둘 또는 셋 이상의 변수들의 상관관계 방향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정확히 밝혀야 한다. 가설은 연구자의 가치 판단, 주관적인 견해에서 벗어나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 가치 중립적, 이것도 중요한 단어고요. 또 조건문 형태의 복문으로 나타난다. 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에 다른 문장이 종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문 형태고 복문 형태로 나타나는 게 가설의 조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은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2개 이상의 변수 현상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 문장. 이것이 가설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발달의 의미, 원리, 아주 기초적인 거, 그리고 발달 심리학의 연구 방법에서 과학적인 어떤 연구 요소, 그래서 개념, 이론, 변수, 가설의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